자, 그러면 이제 법률 제도 관련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조선시대 법률 제도는 이제 기본적으로 대명령을 이제 상당히 중요시했겠죠. 대명령은 이 명의 기본적 그 법전인데, 그래서 이제 오형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형벌을 체제를 갖춘 그 형법이죠. 그래서 당률을 이제 계승했는데 이 대명률이 상당히 엄격해요. 그건 이제 뭐냐면 부정부패나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그 대명령을 이제 엄격하게 정했는데 조선시대 또 이 대명령을 기본으로 했던 게 뭐냐면 고려 말기 때 부정부패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사회 기강을 이제 바로잡기 위해서 이 대명령을 상당히 강조를 했고요. 그다음에 상속은 종법에 의거했고 그다음에 뭐 왕족국가다 보니까 이제 반역죄를 상당히 엄격하게 인제 처벌했고 강상제 같은 경우에는 유교국가다 보니까 인제 이것도 엄격하게 처벌했죠. 자, 이 강상제 같은 게 뭐 상강 오류를 위배하는 그런 것들 말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반역죄와 간상죄 같은 경우에는 연제제 적용도 하는데요. 요때 연좌제라는 것은 인제 우리가 이제 뭐 그 친인척 관련된 데만 생각하는데 조선시대 연좌제 같은 경우에는 아예 친인척을 넘어서 그 지역의 고을까지 확대시킨 거야, 그 지역 사회에. 그래서 고의 호칭을 간등시킨다든지 수용을 낮은 평가를 한다든지 수용을 이런 것들을 인제 적용했다. 그리고 인제 기본적인 형법은 인제 뭐냐면 오형이었다라는 거 이렇게 있는데 그 오형은 태장 도 유 사형이죠. 예. 태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초리 같은 것들을 해서 때리는 거고 장형은 인제 좀 굵은 걸로 가지고 때리는 거고 도형은 강제로 이제 뭐냐면 그 어 노동을 시키는 거고 강제 노동형을 얘기하고요. 유형은 멀리 보내는 거. 사형은 죽이는 건데 사형도 교용하고 참형이 있어요. 교용은 이제 목매다 죽이는 거고 참형은 인제 이렇게 머리를 잘라서 죽이는 형벌이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사법기구의 특징을 좀 보면요. 지금은 이제 사법기구하고 행정기구가 인제 딱 명확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사법부하고 행정기관이 이렇게 구분이 명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법부와 행정부가 같은 역할을 했던 그런 기관도 있었고 감찰 업무하고 사법 업무를 같이 했던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사원부, 형조, 한성부, 의군부 이렇게 했는데 요런 것들은 인제 사원부, 그 형조, 한성부 삼법사라고 하죠. 요거는 뭐 행정, 감찰 그다음에 사법 이런 역할도 했고 순수하게 뭐 이제 사법부 역할을 했던 게 의군부와 국청 정도인데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죠. 의정부 같은 경우에는 의정부가 아니라 의군부예요. 예. 의군부 같은 경우에는 인제 그 주로 고려 말 때 그 뭐냐면 반역 제도를 인제 뭐냐면 처리하기 위해서 오반죄를 처리하기 위해서 인제 했던 건데 오반이나 대역 같은 국가 중재인이죠. 처벌하기 위해서 했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중재를 이제 처벌하기 위해서 만든 기구야. 근데 그중에서도 이게 너무 심하다 하면 국청을 따로 설치해 갖고 모반이나 구격을 그냥 모반죄를 처리했죠. 예. 자, 그다음에 장례원 같은 경우에 노비와 관련된 것들 소송을 담당했고요. 자, 지방 같은 경우에 간찰서와 수령이 사법권을 행사했어요. 예, 재심 청구도 가능했다. 그러면 조선 초기 때 이제 법전을 보겠습니다. 자, 조선시대 법전 관련된 내용이 시험 문제에 한 3 문제 나왔을걸요? 예.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자, 일단 인제 그 조선 건국전을 보겠습니다. 요거는 인제 기출문제 나왔고요. 또 예문에도 조선 건국전 관련된 예문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 조선 건국전은 태조 3년 때 만들어진 건데 이 정도전이 인제 편찬한 사참 편찬이야. 그러니까 개인이 만든 법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건 아니죠. 그래서 이 조선 건국제 그 지요 내용을 보면 국가의 어떤 문물 제도의 어떤 기본 사항들 뭐냐면 정했던 내용인데 그래서 이 정도전의 이제 조선 건국전은 주례 육전 체제를 바탕으로 했다. 그래서 주례 육전 체제에 의거해서 기본 제도와 문물 제도를 정리를 했다. 치부 그다음에 예부, 정부, 형부, 공부 뭐 등등 해 가지고 그 여러 가지 주례 육부가 있어. 이게 이호 공예와 이제 연결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각 부의 인제 업무도 이제 규정을 했고 이렇게 있고요. 비록 이제 국가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정받지 못했지만 뒤에 있는 경제 육전에 영향을 줘요. 영향을 준다. 요거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나왔던 거죠.
꼭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경제 6 조로 넘어가기 전에 대명률 직회라는 걸 이제 공부해요. 아까 헌법제도는 이제 헌법은 대명률을 이제 바탕으로 했거든요. 그 이 대명률을 번역을 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거 알아야지 뭐 적용하든지 그러잖아요. 그래서 대명률 직회를 해 가지고 대명률 번역을 하게 되는데 이게 왜 번역이 필요하냐 그냥 한자 읽으면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요게 어려워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해설서가 이제 있어야 돼. 우리 실정에 맞게 뭐 해설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명률 직회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했다. 그래서 헌법으로 활용했다.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헌법으로 활용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예전에 또 시험 문제 나왔던 게 경제 6정이죠. 태조 6 년에 조준이 편찬했는데 이게 이제 최초의 공식 법정이에요. 예. 그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조선 건국제에 영향을 받은 거야. 그래서 육전별로 육전은 이 주례죠. 주례 육전별로 이렇게 인제 수교 형태로 법안을 정리한 건데 수교라는 것은 뒤에 좀 얘기했죠. 왕의 명령을 이제 각 관청에서 받은 것을 이제 수교라고 하죠. 우리가 인제 밑에 교육청에서 공문서가 나오면 우리가 학교별로 접수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접수하는 그걸 이제 갖고 정리했는데 그때 정리한 그 기관들이 육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육부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거야. 그 이조 이부 호 이조 호 호전 그 형전 아니 말렸네. 자 이 이조, 형조, 그다음에 뭐 병조 뭐 이런 식으로 육조가 있을 거예요. 육조별로 각 간청별로 이렇게 접수한 내용을 각 가청별로 이렇게 정리를 했던 것이 뭐냐면 그 경계 육전이다. 그 경제 육전도 뭐 새로운 법전을 만든 게 아니라 기존의 이제 수교를 각 간청에서 받은 거를 뭐냐면 육조별로 해 가지고 정리를 했다는 데 의미 있는데 문제는 이 법이 좀 약간 통일성이 좀 부족해. 그러니까 이제 어떤 뭐냐면 뭐 어떤 곳에서는 A라고 하는데 똑같은 사건도 어떤 건 B라고 하고 이렇게 충돌되는 그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예. 그래 갖고 이 조선 건국전 이거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호, 예병, 홍, 형조, 공조, 육전별로 위화도 해군 이후부터 그 당시까지 태조 6년 때까지 시행된 법률과 그 앞으로 시행된 것들 정리해 놨다. 그래서 요런 것들 육전별로 정리했지만 통일성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건국대전 넘어가기 전에 잠깐 이제 속육전이라는 걸 또 만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1413 년에 그 당시 이제 그 왕자의 때 집권을 계기로 한 왕자의 난 계기로 집권을 한 태종 계열의 이제 주도로 해서 반포된 건데 그래서 이제 송육조는 앞에 있는 뭔가 경제 육전하고 좀 충돌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인제 이걸 이제 세종시대 때 이걸 이제 조화를 이제 다시 정리해서 만든 것이 신송육전이에요. 예. 그리고 뭐 이렇게 있고 그 좀 있다가 이제 10년 뒤에 뭐 신창 경제 속국육전 같은 것도 만들고 그래서 이런 속육전 같은 계열들이 이제 법률들이 만들어졌고 시험 문제 나오는 건국대전부터 나오죠. 자, 건국대전 이제 보기 전에 그 조선시대 입법 과정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일단 조선시대 때 입법 과정 보면 지금 우리는 그 의회에서 이제 법을 만들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왕조 국가이기 때문에 국왕이 명령을 통해서 법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국왕의 명령을 이제 교라고 하고 그리고 그것을 인제 내리는 걸 교지라고 하는데 의정부를 통해서 인제 명령을 내리고 전국적으로 공지를 하죠. 이 교지의 세부적인 사항을 전지라고 해요. 그러니까 왕의 명령을 교지 그 세부적인 해설서 같은 것들을 전지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물론 이제 국왕이 명령을 내리기 전에는 이 국왕이 모든 것을 알 수가 없죠. 당연히 이게 그 밑에 신하들이 여러 논의를 거쳐서 인제 했고 그리고 국왕이 인제 최종적으로 이제 결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국왕이 교지나 전지를 내리면 각 간청별로 그걸 접수를 하죠. 그래서 그것을 접수를 한 걸 수교라고 해요, 수교. 근데 이 간 간청에 인제 뭐냐면 보면 그 사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각 지방에 사정도 있고 그러니까 그걸 지방 간청의 사정에 맞게 그것을 다시 인제 적용해서 만든 것이 조례야. 그러니까 조례, 조건, 조정은 수교에서 벗어나지 않은 범위에서 각 지방 사정을 고려해서 각 간청 사정을 고려해서 만든 것이 수교다. 내부 규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내부 규정을 인제 뭐냐면 등록을 하죠. 그래서 각 간청마다 이제 등록을 해 갖고 인제
그 기록을 해 놓죠. 그러니까 이런 조례 조건 조정을 그 각 관청마다 인제 뭐냐면 정해서 그걸 기록한 것이 등록이라는 인제 그 건데, 자 이 등록은 인제 그 관 관청에 따라서 이 비변사 등록 할 수 있고, 비변사는 비변사에 인제 만든 조례나 조건 조정을 정리해 놓은 거고, 각사 등록 뭐 예를 들어 호조 등록 뭐 병조 등록 이런 것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수교를 각각의 조례 조건 조정을 만들어서 각 관청에 이렇게 등록해서 기록을 해 놓은 것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등록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또 모순된 게 있잖아. 그래서 이 모순된 것들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영구 법률과, 그러니까 항상 인제 계속 보편적으로 지켜야 할 법률과 그다음 그때그때 이제 지켜야 할 일시 법률을 구분해요. 그래서 영구 법률도 따로 모아서 만든 것이 법전이다. 그래서 법전의 어떤 필요성을 인제 뭐냐면 느끼게 되고, 그래서 잠깐만요. 이게 이렇게 있죠. 예. 그 법전의 어떤 아니야. 다시 있네. 이 연구 법령들을 만들고 법전들 이제 편찬의 필요성을 느끼고 이걸 정리한 게 법전이고요. 그래서 이것의 필요성을 느끼고 법전을 만들게 되죠. 그중에 이제 조선시대 때 법전 중에 제일 유명한 게 건국대전이죠. 그 앞에 있는 그 법전도 있는데 요거는 뭐 그냥 넘어가고 여기부터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건국대전부터. 예. 그래서 인제 있고, 그래서 앞에서 이제 건국대전이나 같은 법전들은 뭐 새로운 법을 만든 게 아니라 기존의 법을 정리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영구집법을 정리한 것이 법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 건국대전이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죠. 자, 그러면 이제 건국대전의 목적을 보겠습니다. 자, 일단 중앙집권 강화. 뭐 생각 안 나면 그냥 중앙집권 강화 이렇게 다 쓰시면 돼요. 왕권 강화. 법치주의에 입각한 통치 구조의 체계 확립. 이게 목적이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 건국대전 편찬 원칙이 있어. 이거는 건국대전뿐만 아니라 조선시대 편찬 원칙이기도 해요. 이게 이제 언제 확립됐냐면, 요거는 뭐 건국대전 조선시대 편찬 법칙이지만 이게 언제 확립된 건, 확립 시기는 뒤에 있대. 확립된 거야. 그래서 인제 뒤에 보면 그냥 여러 법전들이 인제 만들어지지만 뒤에 보면 대정 통편이 있어요, 대정 통편. 그래서 대정 통편을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야 지금. 그래서 건국대전 원칙이지만 이제 대전 통편의 기준에 그때 인제 확립될 때 대전 통편이 만들 때 확립됐고, 물론 그 과정에서 이런 원칙들이 만들어졌다 또 사라졌다 만들어졌다는데 대정 통편에 가서 인제 딱 와서 기준이 확립됐다. 그래서 여기는 대정 통편을 기준으로 해 갖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 보면 03년 기출 문제 있죠. 예. 그 관련된 예문들이 이제 나왔는데 요거는 대정 통편 때 이제 기준을 이제 가지고 얘기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걸 이제 정리를 좀 해 볼게요. 예. 여기에서 건국대전이라는 말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편찬 원칙이다 보니까 어 법전의 편찬 원칙을 쓰시면 되겠네요. 조선시대 때 법전 편찬 원칙, 요걸 쓰시면 되겠다. 그냥 요게 이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 대정 통편 때 확립됐다. 이렇게 수정해서 좀 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대전통편 때 인제 확립됐던, 그러니까 정조 때죠. 대전통편이 확립됐던 그 원칙들 보면요. 일단 그 대명률과 건국대전 형전의 적용 문제인데, 자 요거는 인제 뭐냐면 대명령 건국대전 형전 문제를 언제 이제 적용할 것이냐. 이게 건국대전뿐만 아니라 왜 속대전이라든지 뭐 대정통도 다 포함된 개념이에요. 자 여기 보면 건국대전 형전이 대명령보다 우선 적용된다는 의견이 있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기본적인 거야 이게. 예. 그래서 이제 이 말이 뭐냐면, 자 대명령이 일단 기본적이죠. 근데 이 대명령은 이게 이제 중국의 어떤 사정에 맞춰 가지고 만든 법률이잖아요. 우리의 실정에 맞지 않는 것도 있겠죠. 그러면 대명령과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 않는 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실정이 충돌되는 거. 그럴 경우에는 이제 대명령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인제 뭐냐면 이게 이제 형전을 법을 만들겠죠. 이걸 법을 이제 뭐냐면 어디에 정리하냐면 형전, 건국대전 형전에 정리해요. 뭐 건국대전뿐만 아니라 여러 법전들 에 정리를 하죠, 형전에. 그래서 이 건국대전 자체가 행정법인데도 불구하고 이 형전만은 이제 뭐냐면 행정법이 아니라 그 유리에 해당하는 형법에 해당하는 거죠. 좀 특수한 법인데, 그래서 이제 형전에 기록을 한다. 그러면 이제 어떤 사건이 발생할 때 대명령하고 그 형전이
충돌될 경우에는 이 형전에 맞춰서 얘기하는 거야. 자 예를 들어 갖고 이런 게 있죠. 대명류에는 보통 산만리 같은 건 유형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중재인들에게는 저쪽 3 만리 뭐 5 만리 뭐 이렇게 버는 거 있거든요. 중국 땅이 넓으니까 그렇게 이제 할 수가 있죠. 예. 근데 우리나라는 뭐 그렇게 뭐 3 만리고 뭐 5 만리고 보낼 수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100리 뭐 해 봤자 뭐 200리 300리 이렇게 보내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할 때는 어떻게 대명률을 이제 지키면서도 뭐냐면 요렇게 삥삥 돌게 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해 갖고 이제 돌려서 인제 결국 이제 뭐 하여튼 이 숫자를 맞추는 거죠. 자 그런 식으로 인제 맞추는 것이 뭐냐면 이제 그 건국대전 형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건국대전 형전이 대명령보다 할 경우에 우리나라 사정에 맞는 건국대전 형전이 대명령보다 우선 적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인제 요게 인제 있고 뽀셈에는 인제 어떤 내용이냐면 "율서를 대명령을 다루되 대명령이 없을 경우에는 특별법 수록을 따른다." 이렇게 했거든요. 앞에서 얘기했지만 기본적으로 율서는 대명령이에요. 근데 대명령이 우리나라의 어떤 사정에 안 맞는 경우 있죠. 이게 유배형 같은 경우에도 길이 같은 것도 있죠, 유배 거리.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따로 유배 거리를 이제 뭐냐면 맞게 조절하거나 아니면 삥 둘러가면서 인제 뭐냐면 이런 식으로 직선 코스가 아니라 삥 둘러가면서 어떻게 하든 이제 규정에 맞게 이렇게 만든 특별법이 필요한 거야. 이걸 이제 따로 정리한 것이 형전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요게 서로 뭐냐 어긋나는 것 같지만 똑같은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대명령이고 대명령 없을 경우나 대명령이 우리나라 실제에 맞을 경우는 맞지 않을 경우에는 그런 특별법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이제 형전에 정리를 하고 두 개가 이제 뭐 충돌할 경우에는 특별법의 수교를 따른다. 그 내용이에요. 예. 그래서 이게 제1 원칙이고 그다음에 이게 2 원칙이야. 이 대명령의 수교를 만들고 나서 충돌할 경우에 요 두 번째 원칙에 따라서 따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 관련된 내용이 이제 시험문에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인제 그 조선 법전의 인제 원칙 가운데 이제 하나가 이제 뭐냐면 일시적인 법률과 영구집법이야. 근데 이제 그중에 일시적 법령을 이제 법령에 넣는 게 아니라 영구히 적용할 수 있는 법을 6 전을 편찬한다. 네 6 전별로 해 갖고 각 육 조마다 이렇게 편찬한 식의 거다. 네 6 전별로 이제 했고 그러다 보니까 법이 6 전으로 구성돼 있어요. 이거는 앞에 조선 건국전부터 쭉 이어졌던 거고요. 그 영구집법을 통해서 한다. 그다음에 조전선언주의인데 자 이 조선주의 그 수의 원칙 같은 경우에는 인제 그 여러 가지 이제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은 왜 속대전 때 확립된 게 아니라 대전 통평 때 확립된 거군요. 지우세요. 예. 속대전 때는 이게 지켜지지 않다가 대전 통평 때 이게 지켜진 걸로 있거든요. 이 푸셈이 나와요. 예. 그래서 조선소원주의는 이게 이제 예전부터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지켜졌다가 뭐 잠깐 없어졌다가 또 지켜지고 해 가지고 이게 확립되기 시작한 거는 대전 통평 때 확립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대전 통평 때 확립된 그 조선소원 준수 원칙에 보면 원전의 조문을 그대로 두고 조무 밑에 고쳐야 할 내용을 각조에 다른 방식인데 이건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조선시대 때 왕조 국가고 유교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서왕들이 만들었던 그 내용을 함부로 없앨 수 없어. 그러니까 그 조항을 살리면서도 현실에 맞게 그 뭐냐면 내용을 이제 수정할 필요가 있겠죠. 현실에 맞게. 그래서 그때 조항을 그대로 살리면서 그 밑에 줄을 다는 방식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수정된 내용을 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문이 있으면 거기 밑에 계속 줄을 다는 방식으로 법전을 인제 계속 편찬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면 되고 그래서 요게 원전을 건국대전 원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또 속대전 편찬했잖아요. 이건 속이라고 적고 대정통평 때 징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 후에 이제 법은 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인제 정한 것이 조전선 준수원칙 그다음에 국가 만세 통행지규라고 하죠. 그래서 대정통평 때 확립됐던 거고요. 그래서 요거는 인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제 이거는 0-3년 기출예문은 대정통평 때 확립됐던 이런 그 조선시대 건국대전 법전 원칙들을 적어 놓은 거고 건국대전도 기본적으로 요 원칙에 따라서 했다. 물론 항일된 시기는 요때고요. 예전부터 실시했던 시기는 예전부터는 이제 그런 것들이 계속 실시했다는 거죠. 이걸 확립했던 것이 태조 통
대전통포대고 그전부터 그런 것들 원칙에 의해서 정해졌다. 물론 약간의 변동사항이 있지만 그래서 확립된 대전통포대고 예전부터 이제 쭉 이렇게 했기 때문에 건국대전 원칙 쓰면 요거 쓰시면 돼요 그냥. 예. 대전통보 때 확립된 원칙들을 건국대전도 그때 이제 거의 대부분 준수해서 이제 따르기 때문에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물론 조선소원 준수 원칙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대전통보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건국대전에 적용될 수 없지만 일단 그 앞에 건국대전 앞에 법전들이 좀 있었잖아요. 그런 것도 인제 요거 건국대전에 적용돼 갖고 인제 했으니까 요 원칙 조준선 원칙도 건국대전에 있었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죠. 예. 자 그다음에 건국대전의 구성은 앞에서 육전 방식이고요. 조선 건국전부터 맞아 이게 주대에 입각한 거야. 그래서 육전을 중심으로 해 갖고 이전, 호전, 예전, 병전, 행전, 공전 해 가지고 육전별로 2부 2 조, 호조에서 각 갈아보려고 했던 것을 정리해서 이렇게 법전을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경제 육전과 달리 되게 이제 뭐냐면 추상화되고 일반화됐다. 예. 그래서 좀 더 이제 보편적이고 좀 더 일반화된 그 형태를 띠고 있는데 이게 아마 이제 판례가 쌓이고 법률이 쌓이면 그 안에 구체적인 내용들을 계속 추상화시키는 과정에서 이게 이제 그 법전 내가 이제 뭐 약간 이제 뭐랄까요? 이게 추상 모호화 그러니까 법 그 보편적 일반성을 띠게 돼서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판례나 이게 법률이 쌓이면 그걸 뭐냐 그 안에 있는 공통적으로 계속 뽑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점점 추상화되고 일반적인 문구로 바뀌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거 우리나라 헌법도 마찬가지죠. 헌법도 여러 가지 그 법률들을 모아 갖고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추상적이고 모호하게 적혀 놓고 그 법률에 따라서 그 밑에 이제 하위 법률들을 계속 만들어 갖고 구체화시키잖아. 그래서 건국대전이 그 당시 일종의 헌법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인제 서술됐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건국대전뿐만 아니라 모든 대전류가 다 그래요. 뭐 서양에도 마찬가지고. 예. 자 그럼 편차의의가 뭐냐. 예전에는 편차의의 나왔죠. 조선시대 때 양반관료 체제를 정비했고 관료체제 정비 및 시행, 중앙집권 통치제를 완비했다. 그래서 인제 있고 여말소추의 고육벌 성문화해서 조정선언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인제 그 요걸 조정선언해 갖고 일종의 인제 선조들이 그 뭐냐면 정해진 그 법을 함부로 고치지 못하겠다. 그건 왜 그러냐면 중국복 같은 것들이 무리한 침투를 막는 역할을 했다는 거죠.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도 않는 그 중국복들이 와 가지고 조종 하니까 그걸 막는 거고 다만 이제 현실적인 융통성을 더 갖고 그 밑에 줄을 다는 방식으로 해서 현실적 변화에 대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일본법에 이제 기존에 썼던 대명령보다는 먼저 시행할 수 있는 특별법 헌정을 갖췄다. 그리고 형전을 이제 뭐냐고 대명령이 충돌할 경우에는 대명령 형전을 기본했지만 주의할 건 대명령 형률도 그 기반은 대명률이야, 대명률. 대명률이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 실정에 뜯어 고친 것이 특별법 형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건국대전 이후에 이제 계속 이제 법전들을 만드는데 새로운 문물 장비와 견장을 위해 깨게 된 거다. 견장이라는 것은 이제 정근대 시대 때 사용했던 이제 용어인데 보통 국가를 건설할 때는 창업이 있고 창업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기반해서 제도나 이런 것들을 만들고 수성이라고 하죠. 수성 이게 수성에 의해서 제도나 법 같은 걸 만들고 이 제도와 법을 계속 유지하는데 그때그때마다 현실에 따라서 이제 바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제도와 법의 운영에서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이 나죠. 그걸 뜯어 고치는 게 경장이야. 우리가 가야금의 그 줄을 조율하는 것처럼 기본적인 그 줄은 놔둔 채 줄이 느슨하고 뭐 약간 이제 부러지고 뭐 이렇게 하는 거를 조절할 필요가 있잖아. 손질할 필요인데 이게 경장이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시스템 안에서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가 담아내지 못하면 그걸 이제 뭐 현실에 맞게 기본 제도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뜯어 고치는 게 수선하는 걸 경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 이제 법들을 만들었는데 법전을 만드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그거죠. 속대전, 대전통평, 대전회통이야. 속대전은 그다음에 조선 후기 때 여러 인제 사회적인 변화상에 맞춰서 여러 법전들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건국대전 이후에 새롭게 바뀐 사회상을 이제 법조문으로 만들어 법조 만 여러 법률을 만드는데 그걸 정리했다는 데 의미가 있어요, 속대전은. 예. 그래서 속대전은 그거 자체를 물어보는 것보다는 뭘 이제 같이 물어보냐면 영조의 탕평 정책과 관련돼서 이제 물어봤더라고요. 그래서 속대전이 이제 편찬된 당시에 영조의 탕평 정책인 완론탕평의 특징 이게 뭐냐. 요 완론탕평과 연결시켜서 이제 예전에 한번 시험문이 나왔고요. 그냥 대전 통편이란 뭐냐면 그 정조 때
속대전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고 영조와 정조의 개혁 정책을 법정화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앞에서 얘기한 이제 뭐냐 조선 법전의 어떤 편찬 원칙 같은 것들이 요때 확립됐다. 물론 그전부터 있었던 것이지만 요때 확립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이제 조전 성원 준수 원칙은 이게 이제 그 속대전 때 지키지 않다가 대전 통치 때 지켜지고 그러거든요. 예. 왔다 갔다 해요. 그래 가지고 요때 이제 확립된 것이 인제 뭐냐면 여기 요때 내용이죠. 음. 여기 내용이라는 거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다음에 대전해통을 볼게요. 대전해통 관련된 내용은 예전에 한번 시험에 나왔죠. 고종 2년 때 만들어진 건데 이게 조선시대 때 뭐냐면 마지막 법전이에요, 마지막 법전. 예. 아 여기 있네. 조선의 마지막 법전인데 자 요거는 이제 세도장기 때 여러 가지 이제 뭐냐면 문란 삼정의 문란도 있었고 밀란들도 있었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이제 개선된 법을 만들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뭐냐면 정리해 가지고 기록한 게 대전해통이다. 근데 대전해통이라는 자체가 이제 법전이다 보니까 이 추상적이고 너무 일반적이고 그러잖아요. 그걸 좀 각별로 이제 뭐냐면 판례들을 뭐냐면 세부적으로 정리하게 또 만든 것이 육전조례야. 그러니까 육전조례는 대전해통의 어떤 일반성과 모호한 부분을 보충해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것도 당연히 육전별로 정리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시행 규칙 같은 것들 기본적인 세부적인 사항들을 정리했다. 그래서 인제 요렇게 해서 한번 정리를 해 봤고요. 그다음에 호적제도하고 인제 뭐 호패제도, 오가작동법 그런 내용들인데 주로 군역이나 요역을 파악하기 위한 어떤 것을 대상으로 했죠. 이때 이제 기준들은 이제 뭐냐면 성인 남자들 을 이제 주로 그 파악하기 위한 작업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들은 이제 군역이라든지 요역 자원을 파악하기 위해서 인제 한 건데 일단은 이제 호적 제도를 보겠습니다. 예. 자 부계를 중심으로 해서 작성을 했고 그다음에 또 3 년마다 작성했는데 그때 이제 세부를 작성해서 자기가 살고 있는 본도의 한 부, 그다음에 본읍의 9 년에 한 부, 그리고 호조에 한 부씩 보관을 했다. 그래서 군역 요역을 부과하고 신분을 판별하고 노비 소유권을 확인하는 데 있다. 자 오가작동법이라는 건 뭐냐면 오가를 한 통으로 묶어서 서로 감시하는 제도야. 이게 인제 조선 후기 때 이제 실시됐던 제도고요. 그래서 오가작동법의 인제 변화 같은 경우에 보면 건동을 했다가 이 군포징수 나중에 청조교 생춘의 원인 했고 호패법인데 호패법은 인제 16세 이상의 정남자의 호패를 차는 거예요. 신분에 상관없이 다 차요. 노비부터 해 가지고 뭐냐면 여기 성인 남자 일반 양반까지 인제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건 앞에서 말한 군역 파악이 되게 중요한 거야. 예. 그래서 인제 이 호패법은 인제 그때 조선 초기 때부터 이 호패법이 만들어지긴 해요. 근데 이게 치패를 거듭해. 말들이 많아 이게. 그래서 이제 호패 같은 경우에 이제 왜 만드냐 앞에 얘기한 것처럼 그 당시에 뭐 태어나자마자 출생 신고를 한 것도 아니고 출생 신고를 하면 별다른 혜택이 없기 때문에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정부도 입장이 올 때 성인 남자 수를 파악해야 될 거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면 호패를 만들려고 기간을 줘요. 그래서 그 기간을 넘으면 이제 호패를 안 차잖아요. 그러면 인제 뭐냐면 치독을 당하는 거야. 그러다가 사람들이 이제 호패를 만들기 위해서 인제 간청에 가면 호패를 만들어 주고 차게 하고 그 대신에 거기에 이제 군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작성을 해. 그래서 군역을 파악을 하는 거야. 이런 제도인데 조선 전기 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민들도 많았고 그다음에 세력과 밑에 있었던 이제 예성 농민들 같은 것도 많았기 때문에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겠죠. 이 호패법 하면 이게 세금을 요역 자원이나 군역 자원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 동원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또 뭐 용역이나 군역을 피해서 뭐 산골짜기 도망갈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이제 만들어지자마자 반발도 많고 치패가 거듭했고 우리가 이제 앞에 얘기한 저 세류시대 때 이시의 난이라는 것도 그 원인이 호패법 실시 때문에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선 전기 때는 그냥 했다가 말았다, 했다가 말았다가 했다가 이게 정착된 것은 나중에 17, 18 세기 때 조선 후기 때 가서야. 이 조선 후기 때. 예. 자 뭐 이렇게 있고요. 자 그다음에 성리학적 질서 강화를 보겠습니다. 성리학적 질서 강화. 자 그래서 인제 요게 있는데 여기에서 좀 볼 게 우리가 성리학이라는 게 이제 조선 전기 때 도입을 했잖아요. 아니 고려 후기 때. 근데 이게 정착되기 시작한 거는 실제로 17 세기 이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조선 전기 때는 일종의 가독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치 이념으로서는 이 성리학이 사용하게 돼요. 근데 사회의 어떤 이제 뭐냐면 문화적인 어떤 여러 가지 그 풍습 같은 것들이 이 성리학에 따르지 않거든요. 예전에 오히려 불교라든지 도교라든지 그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예전부터 내렸던 정통 같은 것들이 따라 뭐 결혼제도나 상속제도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이런 가도기를 거쳐 갖고 이게 완전히 정치인으로서 성리학 이념이 이게 밑에까지 사회나 문화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은 양난 이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양난 이후부터 이제 17 세기 이후부터 상속제도라든지 그다음에 뭐 종법관념도 바뀌게 되고요. 예전에 뭐 융통성 있게 적용되는데 이 양난 이후부터는 엄격하게 적용되고 그리고 뭐 이게 그 결혼제도 이런 것들이 다 바뀌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성리학적 이념이 이제 강화되면서 17 세기 이후에 일어난 현상이었다. 근데 17 세기 이전까지는 그런 것들이 존재하긴 했지만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았어요. 다만 이제 정치 이념으로서만 이게 사용되기 시작했고 사회 문화적인 어떤 것들까지는 아직까지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고 해서 그 양반 지배층 안에서만 좀 적용되고 왕실주도 이제 좀 적용해 보려고 했다. 민간 밑에까지 쭉 들어가서 뭐 적용한 건 아니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자 그러면 인제 내용을 보면 자 예약 같은 거 있죠. 그래서 성리학적 가치 질서 형식 속에 구현하기 위해서 인제 했는데 초창기 때는 인제 그 예약이 그냥 말로만 떠든 것이지 실질적으로 잘 안 됐어. 뭐 종법 같은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됐고 이런 것들이 입각해서 상장 제도나 뭐 상속 제도나 이런 것들이 요런 것들이 연결된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것이 앞에서 말한 것처럼 조선 후기를 거쳐 이게 16 세기는 가동을 거쳐 갖고 17 세기 가서나 양난 이후에 이제 예학 같은 것도 인제 되게 중요시했고 그 종법도 요거와 연결돼 갖고 상당히 중요시했죠. 예전에 예학이나 종법이 있는데 그렇게 현실적으로 이제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다가 나중에 가서 이제 적용이 되게 되고 그래서 이게 인제 17 세기 때 문제가 됐던 게 예속 논쟁이잖아요. 예속 논쟁. 뭐 그 앞에서는 뭐 그렇게 중요했던 문제가 아니었던데 조선 후기 때 이제 이렇게 강조됐던 게 뭐냐면 이 예속 논쟁이 일어났던 것이 예학과 종법을 이제 완전히 현실적으로 인제 뭐냐면 원칙주의 적용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요거 뭐 그 정도만 이제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 보학 같은 경우에는 족보 편찬이죠. 그래서 이제 자신의 어떤 가문의 지위를 나타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자신의 뿌리를 밝힐 필요가 있겠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제 족보를 연구하는 학문들이 발달됐는데 자 그래서 인제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무려 조선 전기 때도 연구됐지만 이게 인제 뭐냐면 강화된 거는 조선 후기 때야. 예. 하여튼 그 기능을 보면 종족의 종적인 내적과 행적인 종족 관계를 확인하고 양반 문벌 제도를 강화하고 신분제 유지, 뭐 종족 내부의 결속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했다. 근데 이제 이게 조선 전기 때 족보하고 조선 후기 때 족보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조선 시대 때 인제 초창기 때 족보는 내외자손 그러니까 친손자 외손자 다 기록을 해. 그리고 자녀 구별 없이 출생수에 다 남녀 상관없이 똑같이 이제 이름을 써 가지고 출생 순서에 따라 기재를 하고 그다음에 외계 그 목에다든지 척에다든지 이런 거 다 기록을 하기 때문에 어 그 자기 성 외에도 예를 들어 안동 김씨의 뭐 족보라면 그 안동 씨만 있는 게 아니라 요게 아까 제 목에다든지 척에다든지 다 기록을 했기 때문에 여러 성씨도 있겠죠. 이게 이제 만성보라고 하죠, 만성보. 예. 이런 거는 조선 전기까지 이주됐다. 이 고려부터 해 갖고 이런 만성보들이 했는데 이게 인제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게 인제 17 세기를 건너가면서 성리학적 이념이 강화되면서 북의 혈통이 강조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만성보는 없어지고 이제 안동 김씨는 안동 김씨만 적어 놓고 해요. 그래서 시족보로 인제 바뀌게 돼요. 그리고 앞에서 인제 자녀 구별 없이 인제 남녀 순서 이제 출생 순위를 기록했죠. 근데 이제 먼저 남자를 기록하고 그다음에 여자를 기록해. 근데 여자를 기록할 때도 이름을 적지 않고 뭐 여자 몇 명 이런 식으로 기록해. 다만 이름을 이제 적을 경우에 어떤 경우에는 자기 그 뭐냐면 딸이 왕비가 될 경우에 그다음에 이제 높은 그 가문에 시집 가 가지고 그 남편이 뭐 이렇게 영의정 자의정 해 가지고 할 경우에 그때 무슨 무슨 부인 이런 칭호를 받거든요. 이럴 때만 인제 뭐냐면 이름을 기록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인제 많이 변화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자 이 종법도 인제 뭐냐면 인제 이것도 이제 조선 초기 때는 좀 언급됐긴 했지만 이게 이제 완전히 정착된 것은 17 세기 때다.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거 관련된 내용은 예속 논쟁할 때 좀 더 얘기를 하고요. 자
주자가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주자가래는 이제 고려 후기 때부터 등장했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도입됐죠. 소화기니 뭐 주자가래 같은 것들. 그래서 우리는 이게 초창기 때 허용의 성리학을 받아들였잖아요, 거경을 강조한. 그래서 행동 중심이야 태도를 강조하는 거경을 중시하는 이런 허용의 성리학을 받았기 때문에 주자가래라든지 그다음에 소화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인제 들어오긴 했는데, 자 이걸 인제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한 거는 그 나중에 사림들이 등장하면서 이제 연구되기 시작한 거고, 이게 뭐 이제 주자가에 따라 이제 뭐냐면 우리가 이제 생활 풍습이나 이런 것들이 바뀐 거는 조선 후기 때야. 예. 그래서 요거는 그냥 도입됐고 그냥 여 그런 내용이 있었다라는 점을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예전에 시험 문제에 나왔던 것이 이제 상강의 일치도죠. 요거는 꼭 기억을 해 두세요. 이게 이제 세종시대 때 만들어진 거잖아요. 예. 이게 그래서 이제 상강의 식도는 상강과 관련된 내용들을 뭐냐면 그림과 함께 이렇게 뭐냐면 그려 놓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상강이라는 것은 인제 뭐냐면 군신, 부자, 부부의 윤리잖아요. 그 일반 백성들에게 이제 알려주기 위해서 그걸 했는데 일반 백성들은 글을 모르잖아. 그러니까 문자도 다시 기록을 했지만 거기에 그림도 같이 기록을 해 놨다. 근데 그림만 보고도 그러니까 일반 사람 알겠어요? 모르죠. 문자를 알아야지 제대로 알겠죠. 그러니까 상강 행실도를 통해 교화가 인제 좀 하는 걸 한계가 느끼니까 인제 만든 게 훈민정음이죠, 세종대왕께서. 그래서 훈민정음을 통해서 만든 이유 중에 하나가 교화다. 백성들을 성리학적 가치관에 입각해서 교화를 시킬 목적으로 이제 상강행실도 같은 것들 외에도 훈민정음 같은 걸 만들었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인제 이 상강일시 내용을 보면요. 중국과 우리나라의 고급 서적에서 고금 그러니까 지금하고 그 예전 서적 금자는 그때 세종시대 때 인제 서적이겠죠. 그 고금 서적에서 모범이 될 만한 충신, 호자, 연려, 이 상강과 관련된 내용들을 뽑아서 그대들 정오의 그림을 그리고 후면에 사실을 기록을 했다. 그래서 인제 상강일시도 서문이 나와 있어요. 요거 기억을 해 두세요. 예전에 기초에 나왔던 거죠.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예. 자 조선 왕조는 상강오륜이라는 윤리를 내세워 가부장적 종법 질서를 구현하고 성리학 중심의 사회 질서를 유지하려고 했다. 따라서 유교 윤리를 백성들에 보급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였고 문자해독 능력이 부족한 일반 백성들을 위해서 대민 교화서를 제정했는데 세종 때 그 이단으로 편찬된 걸 상강행실도이다. 자 상강행실도는 중국과 우리나라 역사서에 모범이 된 상강 관련된 충신, 호자, 연려 등의 어떤 행적을 글과 그림을 구성된 사례집이었고 앞면의 그림을 뒷면에 글을 실어 지식인이 글을 모르는 이들에게 그림을 보여주면서 설명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 자 후에 세종 때는 상강행식도 언해본이 이거는 이제 그 언해라는 것은 이제 글자로 한글로 번역한 번이죠. 중종 때는 속상강행식도에 발간되었다. 그리고 인제 거기에 상강행식도에 빠져 있는 이제 오륜 관련된 내용들을 인제 또 보충하기 위해서 이륜행식도 같은 것들을 또 보급했고요. 자 그런 내용들 이제 파악을 해 두시고 그다음에 국조의례를 보겠습니다. 자 상강일시도는 주로 백성들을 교화시킬 목적이라는 것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국조의례는 의례서예요. 그래서 이제 국가나 왕실의 여러 행사들의 의례를 규정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국조의례예요. 예. 그래서 인제 있고 주로 왕실 규범 같은 것들이 주지만 일부 사대부나 서민들 장례식도 인제 약간 포함돼 있어요. 예. 그래 갖고 이제 왕이 죽을 때 장례 기간이 어떻고 뭐 세자가 죽을 때 왕 장례 기간이 어떻고 뭐 그런 내용도 있어 국제고대는. 이 국제고대 편찬 시기가 언제 때냐면 성종 때죠, 성종 때. 성종 때. 성종 때 국제고대가 만들어졌는데 그 한통에서는 좀 약간 잘못돼 있더라고. 세종 때 만들어졌다 이렇게 있는데 세종 때가 아니라 성종 때 만들어졌어, 성종 때. 예. 자 그래서 인제 요렇게 해서 한번 했고 서원 관련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자 이 서원은 인제 그 조선시대 때 일종의 뭐 중등교육기관 한교와 비슷한 인제 중등교육기관인데 저희 양반 사족들은 공부할 때 한교는 정만 들어 놓고 이제 거기에 명단만 올려 놓고 실제 이 서원에 가서 이제 공부를 했죠. 예. 그래서 서원에서 인제 뭐 과거 시험을 공부를 한다는 것도 있겠지만 과거 시험보다는 여기는 좀 뭐랄까 학문 연구에 인제 초점을 맞춘 거야 서원은. 예. 그래서 우리가 보통 과거라고 했지만 그 과거 시험도 보고는 했는데 과거 시험보다는 주로 교육이나 학문 연구에 인제 초점을 맞췄다. 그 서원에서 인제 주로 공부하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약간 인제 과거 시험을 보는 것보다는 여기에서 학문 연구를 인제 보려고 학문 연구나 뭐 그 지역의 인제 자제들을 교육시키는 목적에서 인제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서원에서 인제 벗어나지 않고 이제 처사로서 인제 있는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을 보통 산림이라고 하죠, 산림. 이 산림세력들을 이제 조선 후기 때 적극적으로 등용하려고 막 했죠. 예. 왜냐하면 산림세력들이 서원을 바탕으로 여론이 형성되고 그들의 이제 제자들이 또 과거 시험을 보고 물론 다 과거를 보지는 않았지만 일부는 과거를 보겠죠. 그래서 그중에 일부가 이제 과거 시험을 봐서 또 고관 대작이 되면 이들이 이제 그 서원에서 형성된 여론을 그대로 받아서 조정의 여론이 형성되기 때문에 상당히 이 서원이라는 것이 어떤 분당 정치의 어떤 그 공론의 어떤 밑바닥 여론을 형성하는데 큰 역할을 했고 그 주도 세력들이 산림 세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조선 후기 때 이 산림 세력들이 많이 등용을 했죠, 인조 반정 이후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송시열 같은 사람들이 인제 이런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요런 내용들 좀 파악을 해 두시고요. 자, 그래서 목적을 보면 선현에 대해서가 기본적인 인제 서원의 목적이에요. 그다음에 교육과 학문의 연구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과거라고 했지만 물론 과거 시험 보는 사람도 있어요, 서원에서. 그런데 이제 요기보다는 요기에 초점을 맞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서원에 있는 사람들은 주로 처사들이 많다. 예. 그런 것들. 그래서 이 처사는 이제 간직에 침입하지 않고 그냥 그 항촌사에서 연구하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죠. 예. 그냥 항촌의 어떤 자치 운영 기구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사창제, 항사대, 항은조대 같이 서원 보급 운동을 통해서 양반 살인들이 그 뭐냐면 어 그 자신의 어떤 그 항촌사를 장악하는 데 이용했죠. 참고로 성리학을 보급할 때 그 두 가지 이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게 서원하고 한약이에요. 어. 그래서 성리학 보급에서 이제 항초사에 보급할 때 이게 서원과 한약을 널리 보급했는데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그런 거야, 중국에서. 중국에서 이제 성리학이 널리 보급될 때 서원과 한약을 통해서 보급을 하려고 했고 이게 동아시아 교과서에 나와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양반 살인들이 항총사의 서원을 성리학적 윤리를 보급할 때 이 서원과 한약을 적극적으로 이용했다. 그래서 살인들이 인제 뭐냐면 주도권 항총사를 장악하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서원 건립 운동이 있었죠. 그런 것들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인지도이나 위기 시에는 또 항충 방어 의병 활동의 근거지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 건립 및 이제 확산 과정을 보겠습니다. 최초의 우리나라 서원으로 기록된 것이 그 당시 주세봉 풍기구수 주세봉이 성립한 백운동 서원이라고 인제 했고요. 이걸 확산시킨 사람이 누구냐면 이항이야. 이항이. 그래서 이 백운동 서원에 인제 뭐 사익 서원을 받았어, 이항이. 그래서 소수 서원이 됐죠. 그래서 사익 서원이라는 건 뭐냐면 왕이 현판을 내려주는 거야. 현판만 내려주면 그것만 내려주는 게 아니라 국가로부터 서적이나 토지나 노비 같은 것들 지급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또 면세권도 주어지고 그래서 인제 이렇게 사익서원 최초로 이제 뭐냐면 그 소수성을 만드는데 이 소수성 예전의 이름이 백운동서원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소수성 이름이. 그래서 인제 항초에서 기반을 확보할 수 있는 국가의 공식 승인을 받았다. 자 근데 인제 그러면서 이제 면세권을 받은 그리고 대규모 이제 토지를 이제 가지고 있는 서원들이 학생들이 나가죠. 근데 이 조선 후기 때 들어가면서 서원이 상당히 뭐냐면 좀 변질되는 계기거든요. 이게 계기가 됐던 게 갑술한국대죠. 요게 인제 예전에 시험에 나왔던 건데 갑술한국 이후부터는 인제는 서인들 그러니까 노동과 소노들이 중앙 정계를 장악하죠. 그리고 나서 그 뭐냐면 남인들이 뭐냐면 지방으로 내려오죠. 특히 영남 지방을 중심으로 내려와. 그래서 남인 중에 이제 구의 일부가 이제 계속 정치권으로 남아 있긴 했지만 상당수 90% 이상이 몰락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자신이 이제 지방에 내려오면서 양반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뭔가 내세울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자신이 예전에 그 조상들 모시는 곳을 사후라고 했거든요. 이게 이 사후는 자신의 어떤 조상을 모시는 곳이에요. 근데 요걸 이제 서원이라고 이제 계칭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사후하고 서원이 구분이 안 돼. 원래 서원의 목적은 유명한 이제 뭐냐면 공자나 맹자나 아니면 뭐 이이나 이항 같은 등등 유명한 선원들 제사를 지내는 건데 사후는 자신의 조상을 제사를 지내는 거든. 그러니까 엄연히 서원과 사원이 다른데 불구하고 이때부터 사후가 서원으로 뭐냐면 그 이게 칭하면서 일종의
뭐냐면 남서대 페달이 등장했다. 서원이 막 늘어나기 시작한 거야. 그리고 서원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자기 당파의 여론들을 형성하고 그 공론을 왜곡시키니까 영조 입장 올 때는 이 서원을 그대로 놔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제 예전에 뭐 살림세력을 중종한다 하면서 했는데 이때부터가 인제 뭐예요? 그 서원을 이제 바뀌려면서 이 서원의 공론의 주도로서 서원의 공론의 주도로서 역할을 부정하죠. 왜냐하면 이미 이때 당시에는 서원이 사원화됐 그러니까 사후가 이제 서원화됐기 때문에 서원과 사원의 경계가 이제 불명확하고 공론의 주제로서의 역할보다는 자기 당파의 어떤 목소리를 높이는 데 이용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또 왕권을 위협하고. 그래서 이 갑술왕국은 남이패로 지방화가 확산되면서 서우와 사후가 구분이 안 됐다. 남설됐다. 그러면서 이제 요 내용들을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인제 이렇게 있고 여기 보면 서원별로 이제 상인과 지방 간의 인적, 물적 지원이 되면서 사익성이 늘어났고 면세력 증가, 국역 부담의 감소 가져와 국가 경제에 상당히 피해를 거뒀다. 특히 인제 서원에 있는 사람들을 원생이라고 하잖아요. 이 원생은 교생과 함께 요게 이제 등록돼 있으면 그 뭐냐면 군대를 안 가는 그런 걸 조치를 취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일어나죠. 자, 그다음에 중앙 집권자 6.25 통치 자체의 근간을 성리학적 교환을 통해 통치 이념 기념을 상실했다. 이거는 이제 뭐냐면 후기 때 얘기야, 후기 때, 여기 말기 때. 그래서 이제 앞에서 처음에는 나름대로 성리학적인 어떤 이념을 보급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지만 이게 이제 후기 때에 들어가면 이게 이제 앞에서 여기 남사되면서 통치 이념 기념이 상실됐다. 그래서 이제 후에 이제 숙종 때 서원 급령을 내리고 영조 때 또 뭐냐면 서원을 정리를 하고 대원군 때 정리도 하죠. 우리가 인제 그 영조 대원군만 이제 서원 철폐 그렇게 생각하는데 숙종 때도 이렇게 금령을 내렸어요. 예. 사후가 증대되니까. 그리고 이제 탄압을 했고 철종 때 그 한번 또 정리하려다가 그때 인제 안동 김씨들 등이 어 주도돼서 반발이 많다 보니까 이게 하려고 하다가 막았고 예 그렇게 있다는 거. 자 의의를 보겠습니다. 물론 이 의의는 이제 뭐냐면 그 여러 가지 병폐가 일어나기 그 전의 의의죠. 예. 그 조선 전기 때 서원의 어떤 좋은 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자 개성 있는 학문을 발달시키고요. 각 학파마다 인제 뭐냐면 모시는 사람이 다르잖아요, 각 서원마다. 그래서 그걸 중심으로 해서 각종 이제 학파마다 인제 서울 중심으로 이제 발달하기 시작했고 살인들 지방 살인들의 지위가 향상되고요. 지방 지식의 여론 그 공론을 형성하고 중소지주의 지식인을 깨웠다. 그리고 앞에 영화점 분당 정치의 저변이었다. 그래서 서원에서 형성된 여론이 일종의 공론이라는 것들이 중앙 정치에 와서 인제 뭐냐면 확산되는 그런 경로를 걷게 된 거죠. 예. 자 그래서 서원 관련된 내용을 좀 봤고요. 근데 서원은 기출 문제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예전에 딱 한 문제 나왔나? 그때? 어 근데 이제 한약 같은 경우에는 널리 이제 나왔죠. 이 한약이 되게 중요해, 이 한약이. 자 요거 하기 전에 두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 인증번호는 98 번입니다. 예 두 번째 인증번호 98 번이에요. 자 이 항약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한쪽 약규죠. 한쪽 규약이에요, 규약. 한쪽 내에서 지켜야 할 어떤 규약을 이제 줄여서 항약이라고 하죠. 그래서 앞에서 좀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처음 들어온 게 아니라 송나라 시대 때 성약을 널리 보급하는 과정에서 지방사에서 성약을 널리 보급시키는 과정에서 서원과 한약이 인제 널리 이제 보급이 됐는데 자 개념을 보면 이게 우리식으로 이제 이건 이제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보급돼서 우리나라에 도입된 거죠. 그럼 우리나라는 이제 도입된 개념을 기준으로 이때 개념이란 우리나라 기준을 얘기한 거야. 조선시대 양반 지배층이 유교 사상을 기초해서 이게 성리학 사상을 기초해서 지방 경제의 자치적 발달 조직으로서 만든 규약이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한약이라고 하는 거는 증자, 중손, 여시 한약이에요. 그래서 여시 형제가 만들어진 한약이 있어요. 그 여시 형제가 만든 한약을 주자가 보고 여기에 이제 줄을 붙이고 또 감아서 만든 것이 주자, 중손, 여시 한약이야. 그래서 사료에선 여시 한약, 여시 한약이지만 우리 그때 말하는 여시한약은 엄밀히 말하면 오리지널 역시한약이 아니라 주자가 거기에 줄을 붙이고 다시 편집한 여시한약인 주자 중손 여시한약을 말한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우리나라 한약이 이제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여대교영제가 만든 여시한약을 주자가 뜯어 고쳐 가지고 주자 중성 여시한약을 이제 만들었는데, 자, 그 한약의 덕목이 네 가지가 있죠. 하나가 뭐냐면 덕업상권, 가실상교, 예속상교, 상lal상인데, 교과서에 나오고 통론에 나오는데 쓰다고 하는 수도 있겠죠. 그래서 덕업상교도 인제 뭐냐면, 덕업상교는 덕업은 선을 행하며 아버지와 형, 윗사람을 잘 섬기며 나가서 법과 화목하게 하며 법령을 준수하고 조세를 정성껏 부담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선을 행해라. 국가의 말과 인제 그런 것들 국가가 명령할 때 잘 지켜라, 뭐 그런 내용이죠. 착한 일 많이 하고, 가실상규라는 말이 있어요. 두 번째가 가시상규인데, 가시를 서로 규제한다. 그래서 술이나 주정, 술주정, 도박, 싸움, 언행 불송 같은 걸 제지하고 환난을 당할 때 서로 도와준다. 그래서 인제 요런 것들이 가시상규고, 그다음에 예속상규라는 게 있어요. 예속상규는 예의와 풍습을 서로 교환하도록 규정한 거야. 그러니까 예의와 풍습을 서로 잘 지켰는가, 그런 것들인데, 그래서 특히 인제 이 덕목 중에 주자에게서 가장 중요시하는 사람들, 윗사람과 아랫사람들의 어떤 지켜야 할 예의 범절들을 상당히 강조하는 이런 것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인제 뭐냐면 한난 상유라는 것이 있는데, 요건 이제 뭐냐면 어려운 일 당한 사람들을 즉시 협조하고 도와준다. 수해나 화재, 도적을 맞을 경우에 질병에 걸려서 앓을 때, 상을 당했을 때, 모함을 받아 억울한 죄를 이제 얻었을 때, 빈민이로서 생계가 막막할 때, 그들께 인제 이웃 사람들끼리 이제 도와줘야 된다, 그런 내용이죠. 지금 볼 때도 뭐 그렇게 나쁜 건 아니죠. 예. 좋은 규절들이에요. 예. 이런 것들이 이제 네 가지 덕목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인제 어떤 역할을 했냐, 지역사회에. 일단 이제 조선시대의 기준을 얘기하는 거야. 봉건적 질서와 사회 질서를 억압하는 조직으로서 경제적 착취를 보장하는 수단이 됐다. 이게 악용한 거죠. 원래 목적과 달리 악용했다. 그러니까 유교적 도덕을 함양하고 지방 자치 정신을 함양에 기여하며 제지사족들 결속해 농민을 지배하고, 이게 인제 사림들이 자신들이 인제 뭐냐면 함촌사를 장악할 때 이용했던 거죠. 이거 나중에 저 항약 보급 운동을 이제 이용했던 거고, 농민 통제 및 교화, 사림의 학대 재생산,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두 가지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고, 어떤 정치적 목적에서 화약을 또 이용한 것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종합적으로 이제 그 역할을 적어 놓은 거고요. 자, 그다음에 실행 주체 구분을 볼게요. 요거 되게 중요해요. 시험 문제가 주로 여기에서 나오거든요. 요거 푸셈에 나와 있죠, 푸셈에. 예. 푸셈을 기준으로 해서 인제 좀 볼게요. 자, 여기에 보면 이제 한약 관련된 내용을 보는데, 한약도 인제 구년 단위 한약이 있고 마을 단위의 동리 단위의 한약이 있어요. 먼저 16 세기를 볼게요. 16 세기 때는 사족 한약을 중심으로 했죠. 예. 사족 한약. 그래서 있고, 또 주요 한약 독립이 있어요. 이걸 이제 이해하려면 먼저 앞부분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잠깐만요. 이 유황석 보급 운동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요걸 이해하면. 자, 유황석 보급은 성종 때 일어났죠. 성종 때 왜 유황석 독립 운동을 했냐. 그건 뭐냐면, 그 당시 상인파들이, 그 당시 이제 풍부세력들이 이제 여기 지방사회 여기 못된 일도 하고 식리 활동도 하니까 이들을 이제 몰아내기 위해서 유황소를 이제 복립해 갖고 자신의 근거지를 삼으려고 했어. 그래서 거기에 이제 항사나 항원주대를 실시하려고 했거든요. 항사나 항원주대가 뭐냐 하면, 그 당시에 술을 먹고, 뭐냐 이거 항음주 예의에 따라 술을 맞고, 그다음에 그 술 마신 상태에서 화산을 쏘는 행위를 얘기하는데, 이게 왜 이게 뭐냐면 교화 목적으로 한 거야. 그냥 술을 먹은 상태에서 알딸딸한 상태에서, 왜냐면 정신이 혼미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혼미한 상태에서 마음을 바로잡고 화살을 쏜다면, 화살을 쏠 때는 이제 정확히 쏘기 위해서 마음의 어떤 것을 집중이 필요하고, 그죠. 평상시 수양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술을 먹은 상태에서도 수양이 잘 된 사람은 화살을 정확히 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뭐냐면 교화를 하려고 했다, 백성들이 교화. 그래서 요렇게 해서 유황소 복립을 했는데 이게 실패했죠. 왜 실패했냐면 의도와 달리 살인파들이 그걸 장악하지 못했어. 오히려 이 유황소를 장악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훈구파들이야, 훈구파들. 기껏 자기들이 복립을 시켜 놨더니 영국파들이 유황소를 장악을 했죠. 오히려 유황소를 중심한 경제소와 유황소 연결시키는 이제 수탈 구조를 했고, 지방 통제 수단을 역이용을 당했다.
그러다 보니까 인제 뭐야 문제점이 있죠. 더 수정이 간주돼 기구 변질됐어요, 유황수가. 그러다 보니까 이 살인파들이 두 가지 방향을 했는데 하나가 사마선을 설치했어요. 그래서 이 저항했고 이 유황수에 달리 별개 사마선을 설치했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유황수를 포기해 버리고 한약 보급 운동을 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처음에 살인들이 자신의 지방 살인들을 장악하는 목적으로 유황수 복립 운동했다가 이게 안 되니까 항약 보급 운동을 이제 나갔다. 그래서 이제 항약보급운동 운동을 나갔던 건데 이때 이제 항약보급 운동에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 조광조 일파들이요. 기호사님들이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그 대표적인 사람이 김한국이라는 사람인데 이 김한국은 인제 조광조 일파의 일종의 하나예요. 기호사님 중에 하나인데 이 사람이 경상도 관찰사를 갔어요. 그래서 경상도의 항약 보급 운동을 인제 했는데 이게 제대로 된 거야. 나오는데 성과가 있었어. 그래서 이걸 중앙에 이제 보고를 한 거지. 다시 인제 들어와서. 그러니까 이 조광조가 인제 이걸 듣고 '아 이 항약이 좋다.' 그래서 이 항약을 통해서 어떤 자신의 세력을 확대시키고 성리학적 가치관을 뭐냐면 한촌사회에 보급하고 산인들이 인제 거기에 인제 지방 사회를 이제 장악해 네 수단을 장악하는 데 수단을 이용하자 해 갖고 조광조가 인제 적극적으로 항약 보급 운동을 했죠. 그래서 전국적으로 실시를 한 거야. 예. 그래서 인제 있고 그 김한국 관련된 내용은 그 밑에 있어요. 김한국이 이제 경상도 그 관찰사 가서 그 당시 항약을 언해를 하면서 백성들에게 보급해 갖고 널리 이제 성과를 얻었다. 이런 상소 내용이 이제 이 중종실록에 실려 있거든요. 자 그래서 조광조가 한약을 실시해서 보급을 했는데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 이제 훈구파들이 반대를 했고 그랬지만 일반 백성들은 지지를 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도 좀 문제점이 있어. 원래는 그 조광조 때가 계획한 것은 지방 사족들을 중심으로 해서 자체적인 규약을 통해서 만든 사족 한약이에요. 근데 실제 이 보급하는 전국적 보급하는 과정에서 이 수령들이 주관을 했단 말이야. 원래 이제 그 사림들이 주관했는데 이 수정하라고 바뀌게 된 거야. 그래서 이 조광조가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으로 나오는 그 내용이 이제 기출문에 나왔거든요. 근데 이거는 조광조가 원해서 했던 것이 아니라 이게 전국적으로 이제 국가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그것을 자연스럽게 이제 의도하지 않았지만 수령이 주관하는 주연학에서 이제 수령이 주관하는 이제 수령하려고 변화됐다. 그래서 원래는 조광조가 원했던 거는 이 사족 한약이죠. 그랬지만 이제 나중에 선조 때 이제 다시 인제 그 사림들이 정권을 장악하면서 이때 이제 보급된 것은 이제 어 그 수령이 주관하는 그 한약이 아니다. 주연 한약이 아니라 사력 한약이 이제 뭐냐면 구연 단위든지 9년 단위로 보급됐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유황수를 장악을 했죠. 그래서 유황수를 이제 한약의 이제 뭐냐면 근거지로 삼았죠. 예. 요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와서 자 그래서 인제 이때 그 뭐냐면 어 일단은 인제 이것 때문에 인제 탄압을 받고 인제 조광조가 이제 물러나고 나서 항약 보급 운동은 다시 끝나게 되죠. 예. 그때 이제 조광조가 보급하려고 했던 항약은 예전에 한번 나왔지만 여대규가 말하는 여시 한약이 아니라 주자가 말하는 증손 여시 한약이에요. 예. 그래서 예전에 빈칸 두고 이게 뭐냐 책 이름이. 그래서 여시 한약이라고 적으신 분도 있는데 아마 다 맞을 거예요. 왜냐면 이게 조선왕조실록에 여시한약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근데 주의할 것은 이때 여시한약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오리지널 여대균이 만든 여시한약이 아니라 주자가 줄을 붙인 중손 여시한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걸 살인들이 언해를 내 가지고 정부에 멀리 보급시키려고 했다. 요거는 같이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자 하여튼 조광조가 이제 탄압받은 후에 한때 이제 살림 세력들이 이제 침체됐었죠. 그리고 나서 인제 선조 때 앞에서 언급했던 선조 때 살인들이 다시 정권을 장악하게 돼요. 그부터 쭉 이제 살인들 세계가 되는데 이때 다시 이제 뭐냐면 "항약 보급 운동을 하자."라고 이제 의견이 일어나죠. 그때 이제 두 가지 의견이 인제 충돌하게 되는데 하나가 뭐냐면 전국시 시론과 개별시 시론이야. 그래서 전국시 시는 그 당시 조광조도 살인했던 방식이고 원래 앞에서 이제 조광조가 그런 방식으로 하려고 하지 않았지만 일단 의도는 하지 않았지만 하여튼 조광조가 이제 수령 한약을 했잖아요. 예 의도하지 않고 했지만 그래서 중앙정부의 지도와 통일된 형식으로 하자. 그래 빨리 보급할 수 있다. 이게 허혁이라는 사람이 주장했던 거고 이에 반대해서 이제 개별 실시론을 주장했어. 이이가 주장했는데 이이는 그 당시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항약 보급을 그렇게 주장을 처음부터 주장한 사람은 아니에요, 이 사람은요. 예. 자 이이가 생각하는 항약보다는 나중에 이제 이이 사상을 이제 좀 얘기할 텐데 이이 같은 경우에는 이통 기국론을 주장하면서 어떤 어
그 백성들의 어떤 이제 물질적인 어떤 것들을 되게 강조했죠. 그래 갖고 먼저 풍족하게 산 다음에 백성들을 "항약을 하자." 그래서 이걸 선양민 후약, 양민 후 항약이라고 해요. 한약을 반대한 건 아닌데 지금 당장 중요한 거는 백성들이 먹고 살만해야지 자신의 사상 이통 기국론에 따라서 그다음에 예의 범절도 찾을 수 있다. 한약을 실시할 수 있다. 텐데 그렇지만 인제 일단 한약 이론에 대해서 이제 북한에서 보면 이 사람은 뭐냐면 "전국 실시를 반대했어. 이거 잘못된 거다. 이거는 국가에서 일괄적 매뉴얼 따라서 실시하는 게 아니라 각각의 항촌사의 어떤 실정에 맞게 자치적인 한약을 만들어 가지고 실시해야 된다. 지방 사정을 고려해서 맞는 지방에 맞는 한약을 실시해야 된다." 그래서 인제 이 스스로도 이제 뭐냐면 항해도 감사 들어갈 때 그때 해주 한약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밑에 인제 해주 한약 입약 법례가 있는데 이 해주 한약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그 당시 이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이는 전국 한약론이 아니라 뭐냐면 개별 실시론에 입각한 한약론을 실시했다. 그 지방의 그 뭐냐면 사림들이 실정에 맞는 것을 한약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인제 뭐냐면 요 사족 한약은 요걸 바탕으로 한 거야. 이의 한약론을 바탕으로 한 거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 두시고 그래서 선조 이후부터는 인제 뭐냐면 사족 한약이 널리 보급되면서 이때 이제 근거지가 됐던 것이 유황수죠. 왜냐면 한약 자체는 항청 규약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 안에 뭐 어떤 물질 조건이 없어요. 근데 한약을 개발하려면 개발 장소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그 뭐냐 돈도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개최할 장소를 좀 유황소로 이제 정하고 그래서 유황소가 나중에 항초가 바뀌어. 항약을 실시한 곳. 그다음에 또 항약을 유지하려면 또 돈도 필요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존의 개와 연결돼서 항계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게 된 거야. 예. 그래서 9년 단위 인제 뭐냐면 이렇게 한약이 만들어진 과정을 좀 얘기했고 사족 한약을 중심으로 이제 만들어졌고 그래서 인제 요 내용들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요 관련된 내용을 제가 기출 문제 분석에다 적어 놨거든요. 그래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예. 자 사림이 이제 사람이 난다. 오타가 좀 많아요 제가. 많이 쓰다 보니까. 예. 제가 이걸 오타를 많이 이제 수정을 해야 되는데 제가 학교 생활하면서 하다 보니까 이거 수정한다, 수정한다 했는데 시간이 안 돼. 왜냐 기존에 이제 또 잘 또 계속 만들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좀 약간 여러 사람들이 좀 와 갖고 제가 조교만 몇 명 있으면 금방 수정할 수 있는데 그래요. 예. 비영리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점이 있다는 거 좀 양해 좀 해 주시고요. 자 사회 정권을 장악한 선조 때 허역 등은 중종 때 실시한 것처럼 전국 항약 실시를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물론 인제 요거는 그 아까처럼 좀 누가 조광조가 실시한 거죠. 물론 조광조가 의도하지 않지만 그런 결과가 났기 때문에 요거는 인제 생략하고 그 결과만 보고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중종 때. 그래서 인제 이처럼 개별 항약을 주장한 사람도 부각됐다. 자 이의 주장은 항약을 항촌사를 장악하기 위한 수단보다는 성리학적 교화 목적을 인식하고 각 지방의 특성에 맞는 개별 항약을 실시 중요했고 그 항약의 교화보다는 이 사람이 먼저 양민을 강조했어. 그래서 백성들이 어느 정도 경제적 향상을 해야지만 교화도 할 수 있다. 그래서 백성이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풍요한 다음에 교민을 실시하고자 했기 때문에 항약 실시는 추후에도 늦지 않다. 그래서 선양민 후 뭐냐면 항약을 주장했고요. 그래서 이제 선조 6 년에 선조도 이의의 주장을 수행하면서 개별학을 시행을 놨고 사조는 이의가 1574 년에 실시한 해주 한약의 입약 번예이다. 이는 항해도 감사도 부인한 후 사창을 바탕으로 사창계를 만들고 이때 사창이라는 건 국가 주도의 사창이 아니라 그 민간 주도의 사창, 그 양반 사림들이 주장한 16 세기 때 사창을 얘기해요. 예. 그걸 이제 경제적 기반으로 개별 한약의 일종의 해주 한약을 실시했다. 그래서 사족 한약은 16세기 살인파들이 항초사에 지배한 중요한 수단이었다. 물론 이인은 교화를 강조했지만 실제 이 사족 한약은 항촌사에 지배한 중요한 수단으로 했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와서 요때 인제 뭐냐면 동리단위 한약을 볼게요. 여기 16 세기 때는 인제 처음에 수정 한약이었다가 사족 한약으로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자 동리단위는 동리한약인데 지금 이거는 상계라고 하죠.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 한약 자체가 이제 어떤 규약 항청 규약이기 때문에 재정적 기반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계와는 어떤 재정적 기반과 연결돼요. 근데 그 당시에 상계와 하계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양반들을 중심으로 한 계고 하계는 일반 평민들을 중심으로 한 계요. 근데 독립당은 다니는 그 항약은 독립 항약은 그 당시 상계 중심이기 때문에 양반 중심의 어떤 계로 이제
어 항약으로 유지됐다. 마을 단위 항약은.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인제 요렇게 있고 그다음에 인제 요게 밑에 있는 기출 사료 관련된 내용들 좀 보면요. 앞에서 얘기한 이게 원래 어 조광조가 생각하는 한약은 이 사족 한약인데 그 당시 이제 조광조가 널리 이걸 보급하듯 빠른 시일에서 보급하면서 이게 수정황으로 변질됐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비판이 일어나. 요 관련된 내용이. 그래서 인제 이런 내용도 있고요. 요게 가사료와 관련된 내용이죠. 그다음에 인제 사족 관련된 내용은 여기 있는데 요거는 이제 어떤 거냐면 아마 요 사료를 딴 거 해조 한약 입학 법례 관련된 내용을 적어 놓은 것 같아요. 요거는 예전에 객관식 기출문제에 나왔던 사료거든요. 자, 그럼 17 세기 넘어가죠. 17 세기에서 16 세기 넘어간 중에 17 세기 때 이제 양난이 있었잖아요, 여기. 그래서 16, 17 세기 때 이제 양난이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범자호란과 뭐 임진을 거치면서 신문제가 붕괴됐단 말이야. 자, 신문제가 붕괴되니까 이 신문제 무너진 신문제를 다시 복구하는 과정에서 성리학적 지배 질서를 강조해요. 예전에는 성리학이 정치 인용으로서만 이제 했는데 이때부터 완전하게 이제 사회의 어떤 규범 윤리로서 정책을 하게 되고 그 사회가 문화적인 어떤 것들을 완전 바꾸려 하죠. 왜냐하면 양반 질서, 무너진 질서를 무너질 질서 다시 복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건데 자, 그러면서 인제 기존의 사족 하나 계속 가고요. 그리고 눈여볼 게 독리한약에서 변화인데 원래 독리한약은 양방 중심의 상계만 중심으로 했어. 근데 무너진 사회 질서의 기강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어요? 당연히 그 하층민들을 포함시켜야 되잖아, 독리한약에. 그래서 하계를 통합을 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17 세기 후반에 18 세기 넘어가면서 또 하나의 항약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18 세기 들어가면 인제 나중에 했지만 어 앞에 얘기했죠. 탄평 정책을 실시하면서 국가 권력이 강화돼요. 그래서 중앙 집권적 어떤 시스템이 바뀌어지면서 다시 항약도 인제 뭐냐면 예전처럼 요게 인제 나타나. 그래서 사족 한약이 아니라 수용 중심의 주요 나라들이 등장을 하게 돼요. 영종주 뭐 탕평 정치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인제 있고 그래서 국가 권력이 강화되고 그다음에 사회 경제적 변화도 사족층이 인제 단결이 안 돼. 17 세기 후반 들어서면 이제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서 부를 축적했던 사람들이 합법적이나 비합법적인 방법으로 양반이 됐단 말이야. 이들은 인제 신양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예전에 양반들 정통 양반 구양이라 하는데 이들 간에 인제 뭐냐면 당연히 단결 안 되겠죠. 유대감이 형성되겠죠. 자, 거기에다 이제 수용권이 강화되고 수용 주간에 이제 수용 한약을 이제 하게 되다 보니까 요게 이제 향청 그러니까 사족 한약이 이제 했던 항천이 이제 유황소죠. 유황소가 일제 수령하냐고 넘어가면서 부세 자문기구로 바뀌게 돼요. 그리고 이제 작부지안에서 유황수 항입을 둘러싸고 그 항전이 발생이 됐는데 그래서 이제 이건 나중에 좀 얘기하겠지만 그 당시 이제 뭐냐면 그 토지의 어떤 모든 세금들이 토지에 이제 부과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토지를 이제 징수 토지세 토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세금들이 토지에 이제 부과되고 도교화되죠. 이런 과정에서 이제 공동납제 또 실시하고 그래서 예전에 많이 이제 빠졌던 그 여러 가지 군역이라든지 이런 것들 빠졌던 양반들도 일종의 자기는 이제 뭐냐면 그 군역을 납부 대상은 아니지만 공동납제나 뭐 이렇게 총액제에 묶여 가지고 또는 결부제에 묶여 가지고 세금을 많이 내게 돼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인제 세금이 늘어나잖아. 근데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이제 뭐냐면 작부제. 그러니까 작부제라는 것은 뭐냐면 양반들이 그 지역 내 세금을 또 걷어 주면 세금을 면제시켜 주는 그런 제도였어. 그러면 그런 주로 작부제에서 세금을 면제시켜 주는 그 세금을 징수하는 그런 사람들의 역할이 누구냐면 주로 유황소의 항인들이 그 역할을 하거든요. 항인들이 그 지역에 세금을 걷어서 갖다 주면 자기는 이제 여러 가지 세금을 면제받는 거죠. 그러니까 공동납제라든지 이런 도뭐냐면 도교다 등등 해 갖고 세금이 늘어나니까 이게 상당히 많은 혜택이 된 거야. 그래서 그 당시 인제 그 항청의 그 항청 뭐냐면 항 말이 안 나오네. 항약의 항해를 둘러싸고 이거 뭐냐면 이게 신앙과 구약이 싸우게 돼. 이게 항전이죠. 근데 결국에는 이제 신앙이 승리하게 되죠. 왜냐하면 신앙의 입장을 볼 때는 신앙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수령의 적극적 지원이야. 왜냐하면 구약보다 신앙이 돈이 많잖아. 그러니까 이제 신앙들에게 이제 손을 더 주면 여러 가지 이제 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생각해서 신앙들이 인제 뭐냐면 요게 승리하게 되고 근데 문제는 예전 16 세기처럼 그 사족 한약처럼
독자적인 항청 질서를 구현을 못 해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했죠. 단순히 항체의 부세 자문 기관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수정 밑에 그냥 부세를 자문하는 기관이 있고 했던 역할을 했다. 신장들이 그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 독립한약에도 이제 여러 변화가 있는데 앞에 이제 공동납제를 실시하니까 이 공동납제를 이제 부담을 하계에게 부과시키려니까 하계가 이제 예전에 상계가 통합됐다 떨어져 나가요. 예. 그리고 인제 요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하계가 떨어져 나가고 독립항약은 점점 소멸됐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19 세기 넘어오죠. 19 세기 들어가면 앞에서 이 부세 자문기관이었던 이제 항약이 점점 어용화되죠. 그래서 예전처럼 16 세기처럼 이제 독자적인 어떤 항청사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밑에 항천의 부세 자문이 떨어지고 어용화되기 시작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도 정치의 직접 징수제 실시로 시향계층이 공공화해요. 이 직접 징수제가 뭐냐면 예전에 작부제 안에서는 이런 이제 뭐냐면 그 상인들이 세금을 이제 대신 징수해서 간에 넘기면 얘들이 면제를 받았거든요. 혜택이 있었어. 그래서 신앙들이 그 유황수 항임을 둘러싸고 이제 싸웠던 이유도 그런 이유였던 건데 19 세기 들어가면서 수용과 향리들이 그냥 자기가 직접 해. 어. 그래서 이제 상인들한테 시향계층이 그걸 맡기지 않고 자기가 직접 징수하고 시향계층도 뭐냐 똑같이 세금을 내야 돼. 혜택이 없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들도 뭐냐면 상당히 어려워지는 거죠. 그리고 그 어려운 것을 좀 약간 뭐냐면 한약을 통해 풀어내려고 해도 이 한약이 어용화되다 보니까 이게 안 돼. 그러니까 새로운 한약이 푼 거야. 자신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새로운 한약이 출현된 거죠. 이거는 정부부터 이제 뭐냐 공인받지 못한 한약인데 좀 이해, 도해, 민해 같은 그러니까 기존의 어용화된 한약에 대항해서 이런 신앙계층들이 이제 뭐냐면 자신의 어떤 것들 이해관계를 좀 반영하기 위해 새로운 한약을 만들어냈는데 요 관련된 사료가 예전에 시험문이 나왔죠. 예. 그래서 이제 세도전기 때 이제 보면 그 당시 이제 그 이해나 도해나 항 그런 새로운 그 항해들이 정소 단계 그러니까 이제 상소 올리는 단계까지 인제 뭐냐면 주도를 했다. 물론 이제 상소 올리고 밀려나고 으쌰으쌰 넘어가는 것은 또 빠졌죠. 이들은 또 돈이 있고 또 뭐냐면 토지가 있는 사람들이니까 있는 사람이니까 자기의 어떤 부를 지키는 한도 내에서 이제 했던 거고 여길 넘어서면 선을 넘으면 괜히 반란에 참여했다가 자기 재산 다 몰수당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소 단계까지만 이들이 이제 항약 그 아까 신양계층들이 참여했다. 그래서 이제 요 관련된 사료가 이 나와 관련된 사료가 이제 여기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 갖고 이제 요 내용도 한번 읽어 보시고요. 예. 자, 그다음에 인제 구한말 때 들어가면 을미개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을미개혁 때 뭐 항해 조규나 항해 판무 규정 이런 것들이 있어 이걸 항해를 지방 주민들이 지방 환경을 인제 참여하는 기구로 만들려고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많은 그전에도 이제 뭐냐면 군국 기무처에서 항해 관련된 내용이 있죠. 요거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한번 읽어 보시고요. 예. 자, 그리고 나서 일제 시대 때는 일제 식민 통치 기관으로서 항약을 이용했다. 예 일본이 뭐 명까지는 장악할 수 있어도 그 밑에 촌까지 막 마을 단위까지 다 장악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치적으로 이제 운영하는 과정에서 일본 말을 이제 잘 듣는 어떤 그 뭐냐면 시다바지가 필요한 거야. 예. 그래서 이 시다바지로서 이제 뭐냐면 항약을 이용하려고 했다. 인제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예전에 요 관련된 그러니까 이제 한약의 어떤 이제 그 실행 주체 구분 관련된 문제가 또 나왔고 또 앞에서 얘기한 건 그 한약 그 보급 과정 16 세기 한약 보급 과정에서 이런 것들 위견 차이나 이런 것들 이제 예전에 시험 문제에 나왔어요. 그래서 요런 것들 같이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한약 관련된 내용은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올 것 같아요, 요 부분은요. 예. 그래서 보시면 되고 한약과 이제 유황수와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다음에 인제 이렇게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족 제도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예. 요거 가부장적 가족제도 확립은 요거는 좀 예매하긴 해. 왜냐면 이게 갑자기 이루어진 게 아니라 조선 전기에서 조선 후기 때까지 인제 쪼금씩 진행됐던 거고 이게 조선 후기하고 조선 17 세기 때 기준하고 17 세기 이후부터 인제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요거 한번 읽어 보세요. 이게 어 그 조선 후기 때 일반화됐고 조선 전기 때는 이런 것들이 쪼금씩 보이긴 하는데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가족 제도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자 요 부분은 그 뭐와 또 연결시키냐면 고려시대하고 좀 비교해요. 보통 고려시대부터 해 가지고 조선 전기까지 16 세기죠. 여기까지가 이제 17 세기 이후부터가 달라지잖아요. 예. 요걸 인제 보시면 돼요. 이렇게 달라져. 그래서 있고 다만 인제 조선시대 때 좀 약간 더 추가되면 좀 고려시대와 다른 게 뭐냐면 서울차대 요거는 고려시대에 없었던 거고 이건 태종 때부터 이제 시작된 거죠. 이거 제외하고는 거의 조선전기하고 고려시대 때의 어떤 상속제도나 가족제도는 비슷하고 16 세기 가도기를 거쳐서 17 세기에 완전히 달라졌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요거는 앞에 있었던 고려의 제도와 또 연결돼서 인제 보시면 돼요. 상속제도하고. 자 고려 전기 때와 마찬가지 고려 시대와 마찬가지로 조선 시기 때도 초창기 때는 전기 때는 군분상승이었어요. 그 상계제 활동가는 모계 그다음에 그 부계 동시에 있죠. 그 장자 중심의 상속을 이행했다. 그래서 인제 요거는 전기 때 인제 보고 후기 때에 들어가면서 장자 중심이 바뀌었다. 이렇게 있고요. 물론 16 세기 때는 가독이에요, 가독이. 예. 그 관련된 내용이 이제 구왕 김씨 우방 공문서 16 세기 때 인제 내용이거든요. 이 16 세기 때는 주로 인제 군분상수의 장자 중심 사고로 이제 넘어가는 이 가독의 어떤 이 시기였어요. 그리고 완전히 이제 넘어간 17 세기 때고 그래서 요런 걸 이제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 한번 읽어 보세요. 요 관련된 사료가 기출문제에 나왔어요. 예. 자 그렇게 있고 그다음에 17 세기 이후의 사회 변화상인데 이게 조선 후기 때 내용인데 한번 여기에서 살펴볼게요. 자 일단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17 세기에 들어가면 이게 이제 윤회봉사가 안 되죠. 왜냐면 군분상속에 입각해서 아들, 딸 똑같이 인제 했지만 이게 이제 뭐 어떻게 돼 윤회 그래서 이제 똑같이 이제 해 갖고 이제 윤회봉사도 하고 외손봉사도 했잖아요. 근데 17 세기 이후부터는 삼국제도가 뭐가 바뀌어요. 적장자 단독 상속은 아니라 우선 어 적장자 우선 상속이죠. 우대 상속이죠. 예. 적장자에게 상당히 많이 몰아줬잖아.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장남도 이제 장남이 이제 많이 받았으니까 윤회봉사가 아니라 장남이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16 세기 이전까지 윤회봉사였지만 또 아들이 없을 경우에는 양자를 드리는 거야. 왜냐하면 할아버지 제사를 지내야 되는 거야. 예전에 외손봉사해 갖고 외손이 정할 수 있죠. 모계 쪽에 이제 활동이 강조되다 보니까. 근데 부계 활동이 강조되면서 흥약적 지배 질서가 강조되면서 부계 활동이 강조되면서 양자를 들여서도 뭐냐면 제사를 지내려고 했어요. 근데 이 양자는 주로 인제 전혀 다른 게 핏줄이 다른 게 아니라 가까운 일가 친족들 있죠. 같은 성씨 집단에서 그 집안 안에 일가 친족들을 받아들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근데 여기서 또 웃긴 건 만약에 인제 적자하고 서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적자가 없으면 서자만 있다. 그러면 이 서자한테 뭐냐면 대를 이어야 되는데 조선 후기 때는 그게 아니야. 이 서자는 제껴 두고 이건 어차피 인제 제껴 우리 피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 서자는 인제 첩의 자식을 제껴 두고 뭐냐면 적자를 친양자 제도라고 해서 자기 집안에 있는 사람을 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서자가 있음에도 뭐냐면 그 서자는 제껴두고 적자를 뭐냐면 양자로서 드리는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인제 서자는 인제 여러 가지 재산상의 인제 군분에도 그 군분상수에도 차별받고 물론 조선 전기 때도 서자는 계속 차별받았지만 조선 후기 때는 더 차별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양자도 서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자를 적자로 만든 게 아니라 새롭게 양자를 들여 가지고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부계 위주의 이제 족보를 적극적으로 편찬했죠. 그래서 만성부가 없어지고 인제는 같은 성씨끼리만 인제 뭐냐면 족보를 이제 만들게 되고 동성청이 형성된다. 요거는 이제 뭐와 연결되냐면 결혼제도와 연결돼요. 예전에 남기여관이었죠. 근데 조선 후기 때 들어가면서 반친형으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친형제도가 있는데 친형제는 중국 제도예요. 그래서 여자가 이제 시집가는 제도죠. 이게 이제 16 세기 때 조선 시대 때 이제 조선 전기 때 왕실 중심으로 한번 왕실이 이제 친형제도 널리 보급시키려고 했지만 잘 안 됐죠. 근데 조선 후기 때 인제 이게 보급된 거야. 어떻게 감히 땅인 그 열등한 여자가 하늘인 남자 집에 아니 하늘이 남자가 뭐냐면 여자보다 더 뛰어난데 그런 그 남자가 어떻게 여자 집에 가서 사냐. 말도 안 된다. 그래서 당연히 여자가 와야지. 이렇게 인제 바뀌게 된 거죠.
그래서 반친형으로 바뀌는데 반친형은 인제 일단 예전에 난기 여가원 제도가 있다 보니까 완전하게 중국식 넘어갈 수는 없고 일단 시집 그 장가는 가요. 그래서 그 여자 집에서 혼례하죠. 그래서 하룻밤 잔 다음에 신부 데리고 와서 여기 이제 그 뭐냐면 신랑 집으로 가는 게 이게 반친형이에요. 반친형 하다 보니까 이제 여자 지역은 다 뭐냐면 동성이죠, 그 집안이. 그래서 앞에 남기호강 같은 이성촌이 이제 이성 작고촌이 인제 많은 데 반해서 여긴 동성촌으로 이제 바뀌게 됐다는 거. 그다음 집안에 문중이라는 개념이 형성돼서 문중이란 친족 진단의 이론으로 인제 인식됐다. 무슨 파 이런 것들 있죠? 예. 그러나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인제 뭐냐면 격화됐죠. 일단은 일부일처제라는데 일부일처 다처제 이거는 조선 전기 때부터 그랬던 거고 인제 이거는. 그래서 인제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성종 때 재간을 금지시켰죠. 예. 성종이 인제 재가금지법이라고 인제 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재가 자체를 금지시킨 건 아니에요. 주로 이제 재가녀 자식들이 인제 뭐냐면 간직치를 못하게 하다 보니까 모성애를 인제 그걸 이용해 가지고 재가를 못하게 한 건데 그거조차도 뭐냐면 주로 사대부 양반들 집안에서만 되는 거고 일반 평민들은 제가 다 했어요. 예. 그랬는데 문제는 조선 후기 때 이제 성리학적 가치가 일반화되다 보니까 일반 사람들도 이제 제가하면은 눈치가 보이는 거야. 예. 그래서 제가는 자신들이 이제 사회적 차별을 받고 하니까 그래서 인제 요런 것들을 이제 하기 위해서 나온 게 뭐냐면 보상 같은 것도 있죠. 나는 원하지 않은데 그 누가 인제 강제로 이렇게 데리고 와 갖고 어쩔 수 없이 했다. 미리 짜 놓고 악소년들에게 자기 이제 납치하도록 보쌈시키라고 해 놓고는 자기가 원하는 남자 집에 이제 같이 이제 동거하는 식으로 해 갖고 이런 제도가 이제 조선 후기 때 등장했던 거고 뭐 남존여비, 삼종지도, 칠거지약, 삼불거 이런 것들이 등장했죠. 그리고 앞에서 처와 첩의 소생에 따른 엄격한 적서참이 있었다. 그래서 같은 첩의 자식이어도 어머니 신분에 따라서 어머니 신분이 노비냐 그래서 양리에 따라서 신분이나 재산 상속에 차등을 일으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특히 이제 어머니 신분이 인제 뭐냐면 노비일 경우에 아들일 경우에는 이제 앞에서 예의 조항 얘기했죠. 그래서 속량 정책을 거쳐 갖고 양리이 될 수 있지만 딸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어머니 신분을 그대로 이어받았다 보시면 돼요. 예. 자 그 밑에 보면 조선 전기 재산 상속이 어떤 모습이었을까 이렇게 있는데 요게 분재기예요. 분재기라는 것은 재산을 나눠주는 기록을 한 거거든요. 노비나 토지를 어떻게 나눠줄 걸 다 기록을 한 거야. 그래 갖고 인제 조선 전기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고려 시대에 인제 뭐냐 영향을 받았죠. 그래서 요때는 인제 어 보통 그 나눠줄 때 재산을 나눠줄 때 이게 이제 무슨 상속이죠? 아 갑자기 생각 안 나네. 군분상속. 예 군분상속 형태가 계속 남아 있었어요. 그래 갖고 이제 요 내용이 인제 그 율곡 아버지가 사망 후에 형제자매들이 모여서 어 합의해서 유산을 분배받는 그런 것들이 분재기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이 분재기라는 말 자체는 그 예전에 기출문제에 나왔어요. 이게 분재기 관련된 내용이 이제 어디 나왔냐면 여기 부왕 김씨 우방 고문서가 있죠. 이게 분재기야. 대표적인. 그러니까 재산을 나눌 때 그 재산을 나누는 그 기록을 한 것이 분재기라고 하거든요. 이 명칭 정도 좀 기억을 해 주세요. 그래서 이 분재기를 보면 그 당시에 토지제도, 노비문서, 뭐 상속제도 등등을 뭐냐면 알 수 있고 여러 군데 뭐 사회경제사, 법제사 등등에 많이 이용하는 사료였다.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교과서에 있는 내용인데요.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자 조선시대 분재기의 의미와 중요성이 무엇인가? 자 분재기는 재산의 주인 그다음 주로 부모가 토지, 가옥, 노비 등 재산을 후손에게 상속한 내용이 상세히 기록돼 있다. 따라서 분재기는 경제생활이나 부의 형성과 상속을 보여주는 그 중요한 자료가 되고요. 자 분재기에 나타난 조선 전기 재산 분배의 특징이 뭐냐? 요거는 군분상속이죠. 아직 남녀 군분상속. 예 17 세기 이전이니까. 조선 전기의 재산 상속은 자녀의 윤회봉사나 처가사회 같이 혼인풍수의 영향을 받아 요때는 아직까지는 그 난기 여가혼이었죠. 자 그 남녀 군분상수의 원칙이었다. 다만 건국대전엔 친자녀, 자녀의 신분과 제사 승계 여부에 따른 자산 상속 규정이 있어 제사를 승계하는 자식들이 5분의 1을 더 배정했고 나머지를 균등 분개했다. 그래서 이제 분쟁이 일어난 건국대전 재산 분배 원칙을 따랐다. 자 조선시대 전기와 후기의 재산 상속과 분배의 차이점이 뭐냐. 조선 전기는 남녀 군분 상속이 지켜져 재산이 동등하게
분별했지만 조선후기 때는 유교적인 상속 관행이 장자 중심, 남자 중심, 봉사자 중심으로 재산을 차등 분배했다. 그러니까 장자, 특히 적장자는 우대 상속을 받는 거고 나머지는 받긴 받는데 좀 차별적으로 이제 받는 거죠. 예. 그래서 이 가도기가 나왔던 시기가 조선 전기와 조선 후기에 가도기 나왔던 시기가 16 세기고 이 16 세기 사료가 이제 뭐냐면 여기에 있는 부왕김씨의 우방 고문서에 있는 내용이다. 여기 보시면 이제 좀 남자는 골고루 나눠 주는데 여자는 뭐 3분의 1 정도 나눠 주는 그러니까 군분상속에 좀 어긋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죠. 예. 뭐 이런 내용도 이제 같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도 인제 여기까지 조선 사회사 관련된 내용을 이제 끝마쳤고 그다음에 조선 전기 때 경제사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쉬었다가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예.